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재계의 큰 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정재기의 많은 인사들이 조문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현장 다녀오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법사위 국감에 등장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른바 소신 발언에 대해서 추 법무부 장관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이 많습니다. 오늘 추 장관은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가 잠시 후 추 장관이 출석하는 법사위도 생방송으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오랜 지병 끝에 세상을 떠난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자녀들을 데리고 조문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빈소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고인의 명복을 기도하면서 오늘 동아일보 1면도 이 기사 쓰고 있습니다. 초인류를 남기다 라는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1942년부터 2020년까지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세계의 초인류로 만들었다는 공적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 못할 것 같습니다. 1987년 회장이 취임하면서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을 이건희 회장은 지켰습니다. 1993년에 이 말이 유명했죠.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이건희 회장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요즘 특히 아이 있는 부모들 사이에서 외국 백신 있는 병원 어디예요? 수입 백신 있나요? 이른바 접종 유목민까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공식 사망자가 백신 접종 후에 48명에 달하면서 애 데리고 다른 동네 가서 접종하고 왔어요 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수입산 정보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산이나 수입산이나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는 차이가 없다. 외려 국산이 순도 더 높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망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서 질병청은 재차 백신과 죽음과의 관계가 없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48명이나 되는 의문의 죽음에 대한 명쾌한 해명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입니다. 미국 대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3개 주를 홍길동처럼 유세하고 있고요. 바이든 후보는 승부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서남북 종횡무진 동선을 보면요. 추격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루 8만 명이 확진되는 속에 수천 명 앞에서 유세하기도 하고요.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주 승부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6년에 트럼프가 뒤집었던 경합주입니다. 과연 차기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이후에 윤석열 대망론이 야당 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회창이 되나 고건이 되나. 강력한 파급력으로 대권 후보까지 꿰찼던 이회창 모델이 되는 거냐. 아니면 설은 많았지만 찻장 속 태풍에 그쳤던 고건 모델이 되느냐. 선택은 본인에게 달렸다. 야당의 한 의원은 확실한 여왕벌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 생방 시간에 잠시 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 국감에 출석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을 이끌어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라고 그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 장관은 오늘 뭐라고 얘기할까요? 잠시 후에 생방송으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별세 소식 전해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리엔 이코노믹 리서치의 소장인 곽수종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제갈 공명 윤 선생, 윤태곤 실장님 나왔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초인류. 이건희 회장 초인류로 기업을 만들겠다는 취임사 약속 제대로 지켰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반격. 추미애 장관 오늘 어떤 식으로 반격할까요? 직접 살펴보시죠. 세 번째 키워드는요. 계속. 접종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런데 불안감은 지난주보다 더 커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오늘 톱뉴스로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초인류라는 이건희 회장의 유산, 고인의 명복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삼성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지난 2014년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지 무려 6년 만입니다. 오늘 입관식 그리고 삼성 사장단 조문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조문 행렬도 이어질 것 같은데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남영주 기자,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삼성 서울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빈소는 이곳 장례식장 지하 2층 4개 호실 전체를 합쳐 차려졌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조문은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장례식장 내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장례는 4일장으로 치러져 발인은 오는 28일 수요일로 예정됐는데요. 조금 전 오전 9시부터 입관식이 시작됐고 입관을 마친 10시부터는 사장단 등 삼성 임원과 관계자들의 조문이 시작됩니다. 네, 어제도 꽤 많은 분들이 빈소를 찾았죠? 네, 어제 저녁 7시 반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제인 빈소를 조문한 건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실장을 통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 고인의 별세를 깊이 애도한다고 구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젯밤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빈소를 방문했는데요. 조문을 마치고 취재진들 앞에 선 이 지사는 한 시대의 별인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삼성 측은 유가족 뜻에 따라 조화와 조문을 사양하고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지만 오늘도 정재계 주요 인사들의 조문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삼성 서울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건희 회장의 빈소 다녀왔습니다. 잠시 후에 빈소 장면도 저희가 어제의 장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취임사에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세계 초인류로 만들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위치를 우리 국민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삼성을 바꿨는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87년 12월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던 그때의 그 연설, 그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들 자신과 국가 그리고 인류 사회의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임을 생각할 때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해 삼성을 세계적인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자, 오늘 경제학 박사인 곽수종 리엔 이코노믹 리서치 소장 모셨습니다. 곽수종 박사님, 네. 방금 1987년 12월에 취임사 들었습니다. 초인류. 사실 그때 말했던 그 초인류라는 단어를 요즘도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초인류. 그렇죠. 어떻게 숫자가 많이 평가하십니까? 붙죠. 제가 86년 공채 입사를 했으니까. 아, 그래요? 예. 아마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이 처음 삼성과 연을 맺은 거는 물론 뭐 삼성의 일가지만 1966년 동아일보 동양방송 입사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뒤로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87년 부회장직을 승계하셔서 처음 본인이 삼성그룹을 맡으시면서 그 당시 하셨던 말씀에 초자라고 하는 요즘 그 초격차, 초자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요. 그게 이제 물리학에서 가면은 퀀텀으로 넘어갑니다. 퀀텀.
아마 그 당시에는 퀀텀을 모르셨겠지만 그 초의 의미에는 이미 퀀텀이 들어가 있다. 당신이 1974년, 74년 한국 반도체를 지분을 인수할 만큼 이 반도체라고 하는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걸 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 스피드에 있죠. 빠름, 그리고 상당히 정밀해야 된다는 것을 아마 착안을 하셔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강조하시면서 초자라고 하는 그 새로운 단어를 삽입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을 때 주변에서 삼성이 제정신이냐. 특히 삼성 사장당 내부에서도 삼성이 이러다 망할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고 하고요. 당시에 이병철 회장과 이건희 고 회장이 이 반도체 사업에 대한 설득 때문에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청와대 수석들도 반문했다면서요. 이게 정말 될 것 같냐. 그 당시에 방금 말씀하신 청와대 수석들, 우리가 이제 이병철 선대 회장께서 처음 반도체 투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게 1983년 2월 8일일 겁니다. 예.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오쿠마 호텔인지 일본 호텔에서 당신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고, 방금 말씀하시면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지금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국민의힘당의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가야 되는 산업이다 해서 대통령도 설득을 하고 이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그게 정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연이 또 있었군요. 네. 자, 이건희 회장이 삼성의 신화를 일구었다라는 어떤 수식적인 표현 말고 어떤 도전을 했는지도 오늘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부친 이병철 회장이 타계 후 87년 회장 취임했고요. 자, 요즘 뭐 5G, 초시대, 뭐 초연결 이런 말 잘 쓰는데 박 박사님 말씀처럼 초인류라는 단어로 취임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앞서갔다라는 거죠. 그룹 매출이 취임 당시에 10조였습니다. 10조. 그런데 2018년에 삼성의 매출은 38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몇 배를 불린 겁니까? 10조에서 387조. 자, 삼성 시총도 396배, 매출 39배로 성장을 시킨 바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삼성이 당시에 반도체를 한다? 지금이야 전 세계에서 반도체 하면 삼성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저 동방의 작은 나라, 그것도 작은 기업 삼성에서 당시 반도체를 한다는 것은 청와대도 반대할 만큼의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선제적인 투자 혁신, 20개 제품, 글로벌 1위로 한국 경제 도약을 이루었다라는 측면도 기념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OC 위원들에게 이 올림픽 유치를 피력하려 1년 반 동안 170일 해외 출장을 한 바 있고요. 결국은 지구 5바퀴를 돌고 올림픽 유치를 따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것이다 라고 당시 올림픽 유치 확정 순간에 소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곽 박사님, 네. 이게 얼마나 가능한 일입니까? 취임했을 때 매출이 10조였는데 이 2018년에는 386조로 뛰었어요. 10조에서 386조면 39배 아닙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그 시총은 300배가 넘죠. 예. 아마존이 처음 90년 중반에 상장을 했을 때 $10 밑이었다가 지금 한 $3,000가 넘습니다. 구글도 $10 밑이었다가 지금 주가당 한 1,500불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미국의 그러한 기업들도 10년, 한 15년 세월 동안에 수많은 시총이 뛰었지만 삼성이라고 하는 이 아시아의 작은 어떤 전자회사가 73년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약 한 34% 정도를 시장 점유율을 가지면서 일궈놓은 시총의 증가, 300배 이상의 증가, 매출의 40배 가까운 증가, 이런 것들은 정말 당신이 가졌던 그런 철학적 가치를 구현해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은 뭐 당연히 받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끝에 가서 그 스포츠계 말씀을 하시면서 국민들이 해낸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가황이라고 하는 분도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이 해놓은 일이다라고 하셨죠.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경제발전사에서 삼성이 빛과 그림자가 다 있는데 70년대와 60년대 경제개발 기간 동안에 정부의 수출 주도 경제로 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서는 선택과 집중, 지금 말로 하면 선택과 집중이죠.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 주도형 경제를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삼성이 가지고 있던 그만한 어떤 지위나 그 역할은 예.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10만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지만 천재 한 명이 한 10만 명을 고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삼성이 40만 명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4인 가족 기준으로는 160만 명입니다. 예. 삼성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결국 천재 한 명이 160만 명과 함께 생활한다는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당신이 겸손하면서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아마 의미로 끝단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어록 중에 단언 이 발언이 가장 유명할 것 같습니다. 다 바꿔야 된다.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삼성의 사장단들에게 마누라, 자식 빼고는 표현이 좀 요즘은 마누라라는 표현 잘 안 쓰십니다만 옛날 표현이라서 여러분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부인과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9대 18을 해버려야지.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분량 안 된다, 분량 안 된다. 모든 것을 양을 없애버리고 질을 하는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양 10%, 15%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 왜 안 되느냐. 나라가 1.5류든 2류든 국제화를 해서 잘만 나가면은 1류도 될 수 있고 특류도 될 수 있고 특A도 될 수 있다 하는 게 지금 우리 현 위치라. 이 중요한 소비자 입장, 국민 없이 우리 삼성이 어떻게 자랐느냐. 전 세계가 국제화로 가는 요 시기에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은 영원히 국가적으로 2류,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5류 절대 안 된다. 지금 안 변하면. 삼성이 1위를 하고 있을 때도 끊임없이 바꿔야 한다라는 것을 주문했던 이건희 회장의 어록이었습니다. 윤태호 실장님,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이거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써왔던 말이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저 발언 이후에.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뭐 우리나라에 이제 많은 훌륭한 경영자들, 재계인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워낙 독특하죠. 뭐 뛰어나다는 표현도 맞겠지만 전 독특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몰입감하고 집중력 같은 것.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삼성도 그렇고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면 우리나라 이제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거 아니야? 옛날 생각하면 이 정도가 어디야? 라고 생각할 텐데 저분은 이게 뭐냐? 더 위를 바라봐야 된다. 사람들이 그까지 생각 못할 때 그거를 이제 지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느낌도 들어요. 아까 이제 곽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이 이제 빛이 있고 그림자가 있고 명과 암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은 사업에 집중하기를 원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삼성의 덩치라든지 이건희라는 사람의 이제 뭐 전체적 사회적 국가적 위상 같은 것은 그 삼성이 그냥 사업만 하게는 두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또 명도 있고 암도 있고 뭐 승계 문제라든지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분은 일할 때 제일 행복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일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겠죠. 그렇군요. 마누라 자식 빼고 다 바꿔. 특히 곽 박사님.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삼성이 지금 핸드폰, 네. 휴대전화 경쟁이 지금 앞서가고 있잖아요. 네. 애플을 위협할 정도의 경쟁력을 대한민국 삼성이 일궈낸 건데 예전에 그 걸명 걸리는 애니콜 시절 때 그렇죠. 애니콜 등등을 그 구비 공장인가요? 삼성 어디 공장에 모아놓고 화형식 불질렀던 때가 있었다면서요. 그게 네. 뭡니까? 그 방금 그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하는 말씀. 요즘 그 책 한때 유행했던 상당히 선풍적인 일으켰던 초격차 시대라는 책을 잠깐 보시면 그 안에 이건희 회장이 생각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말하는 초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꾀할 때, 혁신을 꾀할 때는 기존에 있던 체제를 그대로 두서는 안 된다. 이걸 모든 걸 바꿔야 돼. 왜 이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마누라 빼고 모두 바꾸라는 의미에는 그런 초시대에 또 다른 하나의 철학이 있었던 것 같고
구미공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희 회장의 생각을 과연 참모들이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이건희 회장이 참모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데리고 가는 것조차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마 밑에서 이해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이 말로 해서는 안 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당신의 생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알게 할 것이다라는 의미에서도 구미공장에서 15만 대의 애니콜 화형식을 가졌고 또 2007년인가요? 그때 그 노트북, 삼성 노트북 배터리가 그 폭발 사고가 났을 때도 전체 무상 보상을 해드렸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한때 광고 카피로 나왔던 말,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라는 형태의 거기 안에는 품질이 들어있지 양적인 어떤 공격성은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계에서도 이건희 회장의 별세에 대한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대변인, 네. 지금 애니콜 화형식 일화 나와서 말인데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오늘 보도도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을 만들라 이 지시를 또 이건희 회장이 그 옛날에 했다면서요. 아직까지 사실 어린이집 없는 기업들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앞서 쭉 뭐 여러분들 말씀 주셨지만은 이건희 회장은 혁신, 뭐 초인류 뭐 이렇게 했지만 의외로 따뜻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저변에는 제가 볼 때 삼성이 늘 내걸고 있는 인재에 대한 중요성을 일찌감치 설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 90년대 당시에 이제 신라호텔이 이제 삼성 소유니까 신라호텔 오찬 중에 인근 그 낙후된 지역을 보면서 저기다가 어린이집 지어라라고 다소 당시에는 좀 엉뚱한 그런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그 기업을 잘 되게 하려면 직원들이 아이들 걱정 없이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 없으니까 저기다 어린이집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어린이집이 그 후 몇 년 후에 이제 지어진 다음에 보통 대여섯 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다녀야 되는 어린이집인데 그 가구 모서리 다 다듬어가지고 각진대 업계에서 아이들 다치지 말게 해라라는 이런 지시도 했다는 거예요. 평소 삼성에 있던 오래된 임원이 그래서 따뜻한 면, 그 다음에 소탈한 면, 그리고 다소 엉뚱한 면이 있었다. 이런 회고를 할 정도로 아이들의 어린이집에서 대해서 많이 그 투자를 했었던 걸로 회상들 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래서 삼성은 그 이후 한 57개 정도 어린이집을 직접 지어가지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일화들도 몇 가지 들어봤고요. 정치권에서도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의 입장들, 메시지들 들어보시죠. 이건희 회장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삼성은 초인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습니다. 이 회장의 타계를 계기로 새로운 삼성이 조속히 실현되길 바랍니다. 주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정경유착과 문호조 경영 등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습니다. 이제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재벌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랍니다. 세계 속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을 드높였던 성각자셨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 마누라 자식 빼놓고 모두 바꿔라라는 혁신의 마인드는 분야를 막론하고 귀감이 되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애도의 성명도 들어봤는데 이재민 기자, 어제 앞서 기자가 전했지만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이 빈소를 찾았고 그리고 상주이자 아들인 이재용 부회장도 직접 상주를 하다가 또 빈소 오는 모습도 포착되고 했어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은 직접 팰리세이드를 몰고 자동차를 직접 몰고 아들, 딸과 함께 이제 그 빈소를 찾았었죠.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노영민 실장과 이호승 경제수석이 대통령 메시지를 들고 직접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기도 했었고요. 아마 어제 이제 재계 인사도 많이 조문을 했었고 다만 가족장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 조문을 안 받겠다 그래서 지금 10시 이후에 조문을 하는데 아마 이제 재계나 정계 인사를 중심으로 조문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등등 정당에서도 굉장히 조문 논평을 바로 이제 곧바로 냈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1987년에 그룹 이제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직접 초일류기업을 만들겠다. 이 부분은 분명히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걸 실천했다라고 이제 업적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분명히 있죠.
오늘 신문 보니까 삼성이 세계 1등 제품이 13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반도체, 뭐 평판 TV 등등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 세계 1등 제품 만들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처음 알려준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여당도 충분히 이제 평가를 하고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고 성공했다. 뭐 이거 이제 굉장히 업적이든 평가를 했지만 한편으로 조금 전에 이제 민주당 대변인도 이를 이루는 과정에서 때때로 초업적이었다. 이제 이런 비판도 또 같이 내놨습니다. 아무래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이라든지 불법 논란이라든지 또는 뭐 정경 유착이라든지 아니면 문호조 경영 신화를 일구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불법 행위라든지 이런 이제 논란이 분명히 존재했죠. 이미 지금 이재용 부회장 역시도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정경 유착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숙제도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이재용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죠. 그걸 통해서 전 계열사의 준법을 감시하겠다 이런 표방을 했는데 이제 경영 실적뿐이 아니라 경영 내용에서도 어떤 변화를 꾀해야 할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여줘야 한 그런 책임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한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명과 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애는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선택과 집중은 아마 대기업 중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의 어록 중에 하나가 있죠.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 그러면 2류와 4류가 연애를 한다면 2류가 4류한테 돈을 쓰지 4류가 2류한테 돈을 쓰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 정치권에서 먼저 좋은 패널분들이 말씀도 주시겠지만 이 어떤 정경유착의 평가를 할 때는 정치권에서 경제 권력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경제만 애단해서는 안 되고 이건희 회장이나 이선대 회장께서 실수하셨거나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 방금 말씀하셨지만 초인류라고 하는 건 시대의 변화와 함께하는 초인류이지 70년대, 80년대 상황에서보다 비교해서 낫다. 이 초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아마 삼성도 문호조 경영에서 이제 노조를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그룹 해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격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외신들도 이건희 회장의 타계 소식을 긴급 타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회장은 싸구려 TV 팔던 삼성을 억척스러운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거인으로 키웠다. 삼성의 가장 큰 사상가다라고 평가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류 전자기업이었던 삼성을 모든 것을 판매하는 회사로 변모시켰다. 외신들의 그에 대한 평가가 참 흥미롭군요. 요미우리 신문은요. 일본 기업의 품질 개선과 경영 수법에 정통했다. 니혼게이자이 이 회장은 그룹 매출을 25배 증가시킨 삼성 중후기의 원조다라고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세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은 18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내야 할 예상액이 10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대치로 따진다면 11조, 보유 지분이 18조 2271억 원인데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세 현재가로 추산할 때 10조 9350억이에요. 그러면 절반 넘게 상속세로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역대 기업인 중 최대 규모 세금 규모네요. 상속세가 물려받는 게 18조인데 내야 될 게 10조가 넘는다. 분할 상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 이제 차례차례 뭔가 주식 같은 거를 이제 매각을 해서 그걸로 할부 분할 납부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리스크는 오너 지분이 매각되는 기업의 지배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는 건데 곽 박사님, 네. 증여세 상속세 높다라는 얘기는 소문으로 제가 들었었는데 네. 18조 중에 10조를 넘게 내야 한다고 하니까 진짜 높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기업이라 더 높게 적용된 거죠. 뭐 기업 중에서도 30억 이상 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좀 할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할증되는 부분이 보통 상속세 한 50% 내고 할증되는 부분이 30억 이상일 경우에 그 특수관계인 중에 주식 한 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또 20%를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0%, 50% 곱하기 20%에서 10%가 나오고 거기에 한 50%를 더하면 60%니까
주식 지분만 놓고 한 18조가 된다 그러면 60% 계산하면 10조가 넘는 그런 액수가 나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방금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삼성 측에서 거기에 대한 정리는 아마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고인이 평소에 살아계실 때 하신 유언도 있을 거고 하니까 상속세를 분할할지 아니면 사회공헌기관에 납부를 하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삼성 이건희 회장의 타계 소식 저희들이 곽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곽수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잠시 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했었던 발언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감에 출석합니다. 뭐라고 얘기할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뉴스 제목은 추미애 시간이라고 저희가 붙여봤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서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을 지칭해서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내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 장관이 오늘 어떤 입장을 낼지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은 이재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때 당시에 이에 대한 입장을 내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SNS에 굉장히 원론적인 짤막한 글을 올렸어요. 본격적인 본인의 어떤 반론이나 반격은 아직 안 한 상황이에요. 딱 한 줄짜리였죠. 그야말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냈는데 글쎄 오늘은 이제 아마 여야 질문이 거기에 다 집중되겠죠. 윤석열 총장이 이미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수사 지휘권은 매우 위법하고 비상식적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위법성을 두고 이제 아마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비상식적이라는 건 아무래도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이제 위법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발동 얼마든지 법적으로 경찰청법에 규정돼 있지만 과연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게 가능하냐 이 여부가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 여기 대해서 아마 이제 추미애 장관 답변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비상식적이라는 부분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비위 사실을 과연 이제 묵살하려고 했느냐 검찰 수뇌부에서 또 하나가 여당 정치인만 수사를 집중하고 야당 정치인의 수사를 뭉개느냐 이 두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남부지검장, 그러니까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의 표명하면서 저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거기에 대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오늘 굉장히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윤태곤 실장님 일단은 벌써 여당 의원들이 추 장관 나오면 바로 질문할 거 아닙니까? 아니 지난주에 윤 총장 나와서 중상모략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추 장관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할지 기조에 대해서는 되게 짐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짐작이 갑니까? 네. 그간 이야기했던 그 방향에서 또 윤 총장의 말에 대해 가지고 이제 강하게 반박하는 위주로 가겠죠. 그럼 이제 오늘 관심사는 내용적인 것도 내용적인 거지만 이제 여러 자세라든지 자세요? 단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소설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런 거죠. 네. 지난번 대검 국감 때 여당 의원들이 이제 윤 총장의 자세도 뭐 썩 좋지 않았죠. 사실은 막 질타를 하니까 이제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장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왜 뭐 여기만 그러냐라고 해서 공방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 2라운드 그러니까 뭐 같은 잣대에 대한 논란이 오늘도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잠시 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감장의 모습을 드러내면 저희가 바로 생방송으로 연결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내내 윤석열 대망론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라고 발언한 의미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는데요. 그때 그 발언부터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거나 정치하시는 말은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자, 방금 이 발언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부터인데요. 황운하 의원이요. 윤석열의 품이 없는 카리스마, 일시적 카타르시스를 선물하지만 공동체에 위험하고 여론 분열을 만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의 교양 없음과
막무가내는 선함과 진심으로 절대 바로잡을 수 없다라고 굉장히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요, 윤석열류의 정치 검찰이 있는 한 우리 사회의 정의는 사전 속에 죽은 단어일 뿐이다 라고 김두관 의원도 윤석열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자, 정반대로 야권에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요, 확실한 여왕벌이 나타났다. 윤석열은 범야권의 강력한 원심력으로 작용할 것. 홍준표 의원은요, 윤 총장과 문 정권은 이제 루비콘 강을 건넜다. 잘 모실 테니 정치판으로 오라. 라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원 대변인. 네. 어느 쪽 평가가 맞는 겁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재미있는 부분은 저희가 화면에서 봤지만 임기가 끝나면 국민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전에 윤석열 총장은 정치에는 전혀 관심 없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이게 미묘한 변화를 나타내면서 국민들 관심이 확 커졌고요. 현재 윤석열 총장이 본인은 여론조사기관에 나 좀 제외해달라고 얘기합니다만은 포함시키는 여론조사는 분명 10에서 15%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현재 야당 내 여러 주자군들은 역시 아직 단단히 숫자에 이제 묶여있는 이런 상황이라 국민적 관심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 7월까지 그 총장의 임기가 있으니까 7월까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7월 임기가 끝나고 나면 내후년 3월 대통령 선거와 임기가 또 공교롭게 겹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데 글쎄요, 앞서 우리가 좀 신문 읽어주는 남자 앵커가 소개시켜준 것처럼 이해청 모델이 될 거냐 아니면 고건 모델이 될 거냐 이런 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섣부른 판단은 조금 이른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전직 검찰총장 분들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아마 윤석열 총장이 쭉 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국민들이 이제 그 기대가 많이 가는 건 아무래도 법을 다루는 검찰의 위치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국민들이 법에 의한 지배, 법의 지배 등등 법치국가로서의 모습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뭔가 가름말을 쳐줄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가 있어서 저렇게 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예.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는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보이고 있을까요? 오늘 경향신문의 엇갈린 법조계의 반응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전직 검찰총장 A씨, 임명을 했군요. 전직 검찰총장님은. 검찰총장들은 퇴임 뒤에 공직 맡아서는 안 된다는 묵계를 만들고 실천해왔다. 윤 총장의 봉사 발언은 두 가지 의미. 정말로 정치를 고려하겠다는 것과 하도 검찰을 흔들어대니 그만하라고 시위하는 의미다. 라고 경향신문에 보도하고 있고요. 전 대검 검찰개혁위원이 김종민 변호사는 윤 총장 발언 확대 해석해 논란이 키웠다. 검사가 옷 벗자마자 정계 진출하는 건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씨, 중간 간부급 검사는요. 윤 총장 발언은 추 장관과 여권이 부추겨서 나온 것이다. 정치에 생각이 없어도 매번 트집 잡아 모욕을 주는데 누구라도 오기가 생기지 않겠냐라고 경향신문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법조인으로는 어떻게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하십니까? 보통 고위직 법조인이 봉사라고 하면 퇴임 이후에 구조공단에서 일을 한다거나 국선 변호사를 한다던가 후배 양성을 위해서 강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상정할 수 있는데 후반에 이제 정치의 뜻은 그런데 절대 부인하는 이야기는 안 하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니까 정치에도 뜻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우려는 있는데 본래 고위직 공무원 특히 검찰총장이 바로 정치에 가는 것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혹여라도 특정 정당으로 해서 조직 자체를 사심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죠. 다만 일정 부분 숙려 기간이나 이런 걸 지나고 활동하는 것은 직업 선택이 자유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정관예우방지법이 있잖아요.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 그 관련된 어떤 지역이나 이런 데서 개업을 하거나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윤 총장님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지켜보았지만 정치적인 어떤 계파 색깔이 굉장히 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특히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 만약에 본인이 큰 결심을 해서 대선에 뛰어든다든가 현역 정치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지금 야당에서 반색하고 있지만 야당 내부에서 굉장히 분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총장님의 업적 중개 하나는 국정농단이 있고
파면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형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특정 정당을 위시해서 어떤 정치를 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좀 낮아 보이는데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말에 전혀 생각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지 않는 게 조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도 저희 보도해드렸고 많은 조간신문들이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대검 담벼락을 향해서 쭉 서 있는 사진들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서도 윤석열 총장 본인에게 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총장님, 지금 대검 주변에 소위 총장님 응원하는 화환들이 몇 개쯤 있습니까? 아침에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세보진 않았습니다. 있으면 150개 정도 있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분들 제가 그 뜻을 생각해서 해야 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화환을 문제 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진혜원 검사가 문제 삼았습니다. 신서방파 결성이다. 진혜원 검사의 SNS에 서초동의 X 서방파가 대검 나이트라고 개업한 줄 알았습니다. 라고 대검 담벼락에 길게 들어서 있는 국민들의 응원 화환을 진혜원 검사는 나이트 같다. 나이트 개업한 것 같다. 라고 비판을 한 거죠. 이른바 조폭과 나이트클럽에 윤석열 총장과 또 윤 총장에게 화환을 보낸 국민들의 화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비판을 한 거죠. 자, 지금 이 발언이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진혜원 검사가 감찰 대상인가 감사 대상인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그때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성추행으로 고소인이 이제 고소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진혜원 검사가 박원순 전 시장과 팔짱끼 사진을 올리면서 나도 성추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고소인을 조롱한 듯한 이제 그런 글을 올려서 당시 한국 여성 변호사회에서 징계를 요구했죠. 그래서 아마 징계가 지금 절차를 밟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직까지 결과 나온 게 없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진혜원 검사는 논란을 몇 번 이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건 이제 담당자, 사건 관련자한테 변호사랑 궁합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견책 처벌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는데 패소한 바도 있죠. 그래서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던 검사인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또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을 응원하는 어떤 그 화환을 보면서 나이트클럽이다 이제 이렇게 비난한 겁니다. 그때 바로 또 진중권 전 교수도 추미애 장관한테 보내는 화환을 두고 나이트클럽 법무냐 이렇게 또 비아냥하는 이제 그런 양쪽이 이렇게 또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 이런 사건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개인 간의 싸움이 아닌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다투는 모습이 돼 있고 또 검찰 내부가 또 쪼개지는 모습이고 또 지식인 사회, 시민 사회가 쪼개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이 사태를 단순히 추미애 대 윤석열 이렇게 규정하고 그저 그들의 양쪽에서 서로 싸우는 것을 지켜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양쪽이 너무 지금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공직사회 자체가 검찰 자체가 쪼개져 있는 모습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르다 박 선생님. 다른 분한테 이런 질문 드려서 좀 한 면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나이트클럽 개업할 때 제가 잘 몰라서 조폭들이 진짜 저렇게 화환을 보냅니까? 박 선생님이 아마 아실까 싶습니다만. 저 지난번부터 봤어요. 굉장히 보셨어요? 많은 화환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식당 개업할 때 보면은 많이 화환들이 있는 것처럼 나이트클럽 일부 이렇게 개업할 때 쭉 보면 굉장히 많이 있고 서초동 가끔 지나갈 때 보면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굉장히 많은 화환들이 쭉 있습니다. 아까 앞서도 화면에 봤지만은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퇴청할 때 보니까 꽃바구니 몇 개 있던데 그 꽃바구니와 조금 비교될 정도로 화환 굉장히 많이 있네요. 예. 조폭이 보낸 겁니까? 나이트클럽 개업할 때는?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띠 보면은 보낸 사람들 이름 있잖아요. 거기 보면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사실은 누군지 유추할 수 없는 이런 제목, 누구누구
오빠 누구 형 뭐 내지는 뭐 이런 것들도 제법 있어서 아 저런 거 보면 저게 그 관계된 쪽에서 온 건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뭐 그런 것들이 좀 덜어 있더라고요. 예. 진해원 검사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요. 예. 아까 이제 윤 총장의 발언, 뭐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 추미애 장관 때문에 지적을 못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진해원 검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뭐 영부인에 대해서 과하게 칭송했다. 뭐 그건 그까지인데, 그다음 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롱 쪽, 그다음에 지금 이제 자기 상급자에 대한 또 조롱 쪽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찰이 걸려 있는데 제대로 감찰이 진행 안 되고 지방에서 서울 동부지검으로 이제 영전성으로 이제 전보도 됐죠. 그러면은 다른 검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추미애 장관을 막 조롱하고 그래도 그것도 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아, 예. 이게 참 무슨 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야당의 김웅 의원은 이렇게 화환에 대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요즘 배우는 게 많습니다. 화환을 보면 보통 결혼식이나 개업식을 떠올리는데 누군가는 나이트클럽을 떠올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이 배운다. 아마 진해원 검사를 우회적으로 좀 비판한 글을 올린 것 같고요. 자, 그런가 하면 조국 전 장관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글을 올렸습니다. 칼잡이의 권한은 통제돼야 한다라는 글인데요. 그 글 보기에 앞서서 지난 23일에 조 전 장관이 재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발언도 들어보시죠. 총장이 오늘은 그 두 동료 비서관의 피고인 신문이 있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 제가 몇 마디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다음 날. 자, 23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조 전 장관 글 함께 보시죠. 주권 제민이지 주권 제검이 아니다. 칼은 잘 들어야 한다. 그러나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야 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드라마 비밀의 숲의 대사를 올리면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 검사로 나온 배우 조승우의 대사 중에 아무리 도려내도 그 자리가 또다시 썩어가는 걸 8년을 매일같이 목대해왔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왼손에 쥔 칼로 제 오른팔을 자를 집단은 없다라고 하며, 자, 아까 똑같은 글인 거죠. 칼잡이의 권한과 행태는 감시받고 통제돼. 주권 제민지, 주권 제검은 아니다라고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교수와 김근식 교수는 이렇게 글을 올렸군요. 진 교수, 주권 제범이 아니다. 조국 전 장관을 지칭한 것 같아요. 검찰이 범인들의 통제를 받아서 안 된다. 김근식 교수는요, 주권 제민이지 주권 제문, 주권 제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논란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통식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던 것들이 계속 이 장면들이 반복된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요. 정말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예. 오늘 이제 추미애 장관 뭐 이야기하면 또 피로도가 높아질 건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전망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공수처 야당에서 추천위원 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공수처장 이제 뭐 누구 하느냐 가지고 이제 또 연결이 쭉 되고 또 라임, 옵티머스, 수사란 본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그 본류들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면은 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빨리 대통령께서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어떤 식으로 풀어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습니다만은. 예. 대통령께서 사실은 지난주 국감에서 나왔지만은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채워라라는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직도 뭔가 정리를 못하고 있고 혹여 아니면 겉으로 얘기하는 것과 속으로 갖고 계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은 여권 관계자 인사분들이 왜 저렇게 윤석열 총장, 검찰을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두려운 게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유독 검찰총장만 저렇게
때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그 속내를 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쇠나 철이라는 게 보면은 자꾸 때릴수록 강해지잖아요. 여권 인사들이거든. 여권에서 자꾸 윤석열 총장을 갖고 저렇게 몰아갈수록 저는 국민적 관심들은 오히려 더 몰려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강기정 전 수석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발언했길래 들어보시죠. 왜 강기정이가 이 순간에 등장했을까? 물론 이를 만났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제가 사실은 윤석열 쪽으로 당해서 야 수사 좀 할 건 하더라도 조용히 좀 해라.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외국으로 출장 나가기만 하면 난리를 폈거든요. 유엔 총회 갔을 때도 난리를 펴고 그래서 제가 하도 화가 나서요. 그 윤석열 수사팀한테 수사하지 말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서 해외에 나가 계신데 왜 이렇게 난리를 펴고 뉴스를 요리 돌리냐. 원래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일들의 뉴스가 다 덮여버렸죠, 그때. 그렇죠. 그때마다 사건을 만들어서 그런 걸 포함해서 이제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이 이제 서열로 보면 일반 그랬던 것 아닌가 싶은데 금융 사기 사건인데 이걸 권력형 게이트로 만들어보고 싶은 거 아니냐. 이 가운데 강기정 전 수석은 김어준 씨의 개인 유튜브에 나가서 대통령이 외국 나가기만 하면 난리를 피워서 좀 조용히 수사하라고 윤석열 쪽에게 얘기했다고 발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인의 주장이고 느낌에 기초해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이제 수사를 조용하게 하라고 했다라는 맥락보다는 수사를 하되 그 당시에 조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지적을 했다라는 취지로 해석이 돼요. 뉴스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선회는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청와대 전 수석이 검찰에 직접적으로 지시할 위치에 있는 것이냐 이런 점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발언의 맥락은 김봉현 전 회장이 쓴 입장문에 검찰에서 강기정 전 수석을 잡으면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허위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라는 공작이 있었다라는 주장의 뒷받침으로 내가 청와대 권력 1순위고 내가 이런 식으로 조용히 수사하라고 말하자면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나를 타겟으로 삼았다라는 것인데 개인의 생각에 기초해서 뭐라고 논평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재명 부장. 흥미로운 이야기가 또 뒤에 나왔는데 그랬기 때문에 서열 1위인 정무수석을 잡으려고 한 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무수석이 서열 1위긴 하잖아요, 청와대에서. 그렇죠. 수석 중에서 서열 1위인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그 발언의 부적절성은 저는 손정희 변호사께서 충분히 지적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이라고 해서 민정수석도 아닌데 민정수석도 사실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건데 마치 검찰 수사에 두고 본인이 이걸 낸 것처럼 얘기한 것 자체의 부적절성은 뭐 충분히 지적된 것 같고 근데 강기정 전 수석이 얘기를 한 것 자체는 아마도 이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에 대한 억하심 혹은 뭐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서열 1위이기 때문에 잡아야 된다 이런 그런 과욕들이 지금 이번 수사를 엉뚱한 방향에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앞으로 더 따져봐야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도 강력히 부인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지금 여러 언론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은 김봉현 씨가 여권 인사 리스트를 공개한 건 사실 검찰 쪽이 아니라 올해 도피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이미 언론에 공개했다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사실화되고 있는 거죠. 실제 그런 것을 언론이 받아서 검토했다는 것이 이미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논란이 촉발된 것 자체가 김봉현 씨가 지난번에 법정에서 내가 강기정 씨에게 줄 5천만 원 전달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증언하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검찰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강기정 전 수석을 잡기 위해서 공작을 폈다 이런 주장 자체가 사실 이미 김봉현 씨의 옥중 서신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또는 또 이미 이제 지난 3월 달에 본인이 도피 중에 그 리스트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또 반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음모론을 비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좀 더 발언을 자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조금 전 우리 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께서 말씀 중에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10에서 15%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저희 관련 여론조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방송을 마친 뒤 관련 여론조사 내용을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봤는데 박 대변인 말씀대로
지난 7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13.8%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기사와 내용은 저희가 방송 후에 보완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사위가 아직 열리지가 않고 저희가 수신이 안 되고 있어서 잠시 후에 추 장관 출석하면 법사위 열리면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백신은 계속 접종돼야 한다라는 판단, 정부의 판단. 과연 이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어떨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에 돌연 사망한 경우가 48건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사망과 관련된 뉴스 속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최종 확인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고 정확하게 저희들이 취재해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는 공식 기록에 반영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48명.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는 백신 간의 인과성이 낮다. 그러니까 사망과 백신과는 관련이 없다. 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자, 오늘부터 62세, 69세 대상 독감 무료 접종 시작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청장은요, 작년 독감 백신 접종 후 7일 내에 사망한 노인이 1,500명이다. 예방 접종과 관련 없는 사망자 숫자로 보면 된다. 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자, 김수경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김 박사님, 걱정됩니다. 정은경 청장은 작년에도 백신 접종 후에 7일 내에 사망한 노인이 1,500명이다. 라고 밝혔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돌아가고 계신 분들, 노인만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걸 그냥 자연적으로 노인들이 사망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도 되는 겁니까?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물론 그 숫자를 봤을 때, 그게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독감 이후에, 독감 예방주사를 맞은 이후에 일주일 안에 사망한 노인의 그 숫자가 10만 명당 한 23명 정도인데, 이게 이제 2013년에 미국의 사례랑 비교해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수치가 아니어서 사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사망자 숫자고, 또 이게 독감 예방주사가 직접적으로 사망을 유발했다는 것을 알려면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요. 아나필락시스라고 해서 갑자기 백신을 맞은 다음에 그 급격한 알레르기 반응이 오면서 뭐 호흡 부정 같은 게 와가지고 사망하는 경우, 혹은 길랭바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말초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두 가지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독감 백신의 부작용인데, 이 사안으로 인해서, 이 두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가 없다 보니까 독감 백신이 어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고, 다만 시기적으로 원래 다른 사인에 의해서 돌아가셨을 수 있는 분이 독감을 맞은 뒤, 예방주사를 맞은 뒤 일주일 안에 사망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인과관계처럼 호도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니 노인분들께서는 접종을 다시 시작하시라라는 정부의 메시지인 겁니다. 물론 이제 비과학적인,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 어떤 사망을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 비과학적일 수 있고, 또 원래 발생할 수 있는 사망자 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그 설명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사망과 같이 아주 위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조사 결과를 준다면 국민들을 좀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10대 중에서도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잖아요. 그게 꼭 독감 백신 때문이라고 물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에게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불안이 훨씬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어떤 책임감 있는 답변을 주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문제지, 국민들이 이렇게 무지해서 이런 비과학적인 어떤 결론을 이르게 하고 있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분명히 정부의 설명을 듣다 보면은 여전히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는다는 건데,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 아이한테 백신을 그래서 맞춰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 모시고 가서 백신 접종을 시켜드려야 하는지 고민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작년에 왜 그런 뉴스는 안 났는데?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그러면 노인이 아닌 사망자는 어떤데?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그리고
비염 이외의 기저질환이 별 기저질환이 없었던 그 10대 사망 사례는 어떻게 봐야 하는데 라는 의문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뭐 독감 백신 이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보건당국하고 질병관리청에 대해서 대단히 박수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그다음에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코로나19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박수를 보냈잖아요. 근데 지금 독감 백신과 관련해 갖고는 조금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독감 백신이 사망 사건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 생명과 관련한 거기 때문에 0.0001%라도 관련이 있다면 이 건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까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질병관리청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은 독감 예방 접종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노령층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고 뭐 예년과 같은 사고가 계속 나고 있더라도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는 우리 노령층에서는 예방접종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를 해와야 되는데 이런 관리가 안 된 병원이나 이런 보건청이 있을 때는 뭐 신고를 해라 이런 몇 가지 중요 지침을 주거나 아니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몸 좋지 않은 날은 조금 미뤘다 맞아라. 아무 연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독감 계속 백신 맞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이들 키우는 입장, 그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답답한 거예요. 여기다 더더욱 저는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매일매일 통계 수치 발표 안 하고 이제는 묶어서 한꺼번에 하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48분이지만은 그 사이에 또 몇 분이 있었는지 앞으로 발표 전까지 얼마나 또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한테는 무조건 그냥 아직은 원인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맞아도 된다, 맞아라 라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 볼 때 좀 무책임하게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저희 돌직구쇼에서 다양한 견해들을 전해드리는 거고, 어떤 한 결론을 저희들이 당연히 결론 지어서도 안 되고 결론 지을 수도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김정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백신과 죽음과의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11월 중순까지는 백신 접종을 조금은 미루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저 그냥 그 입장을 저희는 소개해드리는 차원이고요. 윤태곤 실장님 이런 것 같아요. 정은경 청장이 말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게 작년에 돌아가신 노인들 보니까 일주일 전에 백신 접종을 하셨더라. 그런데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분들 일주일 전에 백신 맞았다라고 보는 것하고 말짱하신 분이 백신 맞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알고 봤더니 나이가 많다. 이게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인지된 위험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어떤 분이 백신 맞고 그렇게 크게 몸에 이상이 없었던 분이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다면 그 일주일 상간에 백신만 맞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섭취한 다른 음식들도 있었고 그럼 그 중에 무엇일 거냐? 작년에는 그걸 백신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백신 이야기하니까 이거 백신 때문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른 어떤 행동들이 영향에 미쳤을지는 모른다. 그럼 정부에서 이야기한 건 이런 거겠죠. 자, 그럼 백신 맞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은 그 인과관계는 딱 끊어지겠지만은 그 백신을 안 맞았을 때 독감을 걸려가지고 트윈데믹이라든지 다른 이제 폐렴이라든지 이렇게 전이될 위험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정부 입장이 이해가 되는 게요. 자,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가 뭔가 지침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정부 지침을 준 거예요. 맞으십시오. 맞으라. 지금은. 근데 몸이 되게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맞지 마십시오. 우리 애가 이제 만 4살인데 맞췄을 때 그랬거든요. 소아과 병원 이 문제가 이제 터지기 직전인데 열이 되게 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은 날 말고 컨디션이 좋은 날 그리고 백신 맞으면은 그 다음날 열이 좀 오를 수 있으니까 유치원 안 가는 날의 전날 가급적이면 금요일에 맞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 지침이나 지금 정부가 말하는 지침은 다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정부에서는 비판을 받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정세균 총리는 허위 정보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께서는 정부 결정에 따라 예방접종에 계속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은 가급적 건강 상태가 좋은 날을 선택해 주시고 예방접종 후 사망 또는 중증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례는 그 결과를 그때그때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총리도 오늘부터 무료 접종 대상자가 되겠군요. 이재명 부장. 그렇죠. 오늘부터 만 62세 그리고 69세까지가 무료 접종이 시작됐으니까 정부에서 어쨌든 백신과의 직접적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제 무료 접종을 계속 진행하겠다 밝혔으니까 아마도 이제 대통령과 총리도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던 박능무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주에 이제 무료 접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윤태권 실장이 이게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딱 노인만 사망한 건 아니죠. 분명히 처음 발단됐던 건 이제 고교생이 사망하면서 논란이 커졌었는데 글쎄요, 이게 어쨌든 간에 지금 고교생들 1차 부검 결과에서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죠. 그리고 이미 사망자 중에 상당수가 1차 부검에서는 다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접종을 중단하면서 얻게 될 그 폐해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1차 부검뿐이 아니라 모든 부검 결과가 완벽히 끝난 다음에 접종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중단하면서 얻게 되는 폐해 그 다음에 우려되는 팬데믹 같은 것들이 독감과 코로나 같이 유행하는 그런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백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았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백신에 대한 그 불신, 음모론 이런 게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 백신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우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상온 노출이라든지 그리고 백색 침전물 사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생기면서 백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죠.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도 이게 지금 단순히 이제 독감 백신을 언제 맞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백신에 대한 불신 자체를 해소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백신의 공급은 질병관리청에서 품질관리는 식약처에서 접종 자체는 지자체에서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갖게 되는 어떤 이렇게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소해서 백신의 신뢰를 다시 높일지 이 부분을 반드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수입산 백신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답니다. 최근 온라인 중심으로 백신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독감 백신 공급 회사 국내 8개, 해외 2개 등 10개사인데요. 32살 김은주 씨는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 해외 백신 제품을 맞을 수 있는 병원을 알려드렸다. 10,000원 정도 더 비싼데 누군가 맞고 죽었다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보단 낫다. 서울 마포구의 한 내과 병원 관계자는 백신 제조사 물어보고 오겠다는 전화가 많다. 수입 백신은 입고되는 날 바로 동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제조사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일부 국산 백신은 순도 측면에서 수입산보다 낫다. 백신 제조사 국적이었다고 효능 차이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라고 마상혁 경남도 의사회 감염병 대책위원장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냥 국민들을 탓할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다면 그걸 해소시켜줄 의무가 정부에게 있단 말이죠. 저도 이제 지역 기반 온라인 커뮤니티를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백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해외 업체의 백신을 접종해주는 곳이 어디냐를 계속 물어보는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자기 자녀나 이제 부모님에게 접종을 이제 시켜야 되는데 이왕이면 사망사고가 나지 않은 백신을 맞추고 싶은 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이죠. 이게 단순한 작은 부작용 정도가 있는 거면은 정부의 말을 믿고 그대로 따르겠지만 이제 행여라도 이게 사망사고까지 아주 위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렇게 쉽게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불필요하게 공포를 조장하거나 국내 백신이 그래서 효능이 없다라든가 이상한 효능을 갖고 있다라든가 이러한 가짜 과학의 어떤 정보들을 유포하거나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내용들은 물론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겠지만 국민들이 불안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가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더 친절하고 더 꼼꼼하게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핫플에 선정되셨을까요? 함께 보시죠. 미국 대선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살펴보겠고요. 원희룡 지사 두 번째 핫플에 선정이 됐습니다. 미국 대선 차기 미 대통령은 누가 될까요? 양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Who did you vote for today? I voted for a guy named Trump. It's a choice between a Trump super boom and a Biden lockdown. Did you hear? I appreciate you being safe. What we don't want to do is become super spreaders. And yesterday, while he's telling us everything's all right, we saw the highest number, 85,000 new cases in one day since this pandemic began. 윤태호 시장님, 지금 두 후보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군요. 흥미롭네요. 코로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는 코로나를 회복해서 경제를 부흥시킬 것이고 슈퍼 회복. 바이든은 이제 코로나를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꽁꽁 묶을 것이다. 그리고 바이든은 또 슈퍼 전파자다. 저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를 양쪽 시각에서 하는 거니까 이제 코로나가 제일 큰 변수라는 거죠. 이제 일주일 남았지 않습니까? 정말 세계가 땀을 쥐고 손에 땀을 쥐고 보고 있는 게 이게 글로벌 정치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뭐 유럽에서부터 진행된 건데 뭐 기민당이나 사회당이나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도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 뭐 그 나물의 그 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 많았는데 한 2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나면서부터 미국에서 정말로 이 격차가 심해졌어요. 예. 도 아니면 뭐. 예. 정말 도 아니면 뭐를 이제 일주일 뒤면 판결이 나는 거죠. 예. 역대급 최고 투표율도 미국 시민들 사이에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한번 이걸 다 뒤집었던 경력, 이력, 전력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도 긴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50.8%대 42.8%. 일부 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 따라잡았다라는 여론조사가 발표된 주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50.8대 42.8이지만 아직 바이든이 안심할 수 없다. 아직 트럼프의 위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평가들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미국 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전투표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4% 사전투표를 이미 마쳤다. 사상 최대 규모예요. 24%가 사전에 투표했다. 자, 이거 사전투표 누구 찍었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상 국민이 찍은 한 표가 후보의 한 표가 되진 않습니까? 그 주에서 찍었던 국민들의 직접 투표가 결국은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선거인단의 결정이 되고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all or nothing 제도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 표가 되진 않습니다만 이 한 표가 선거인단을 향방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중요하죠. 올해 대선 전체 투표율은 65% 이상 전망, 112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 자, 이날 뉴욕 맨해튼이죠. 사전 투표줄이 3km 길게 늘어섰다고 합니다. 김소연 박사님 스탠포드에서 박사 받으면서 한 8년 지내셨잖아요.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박빙이죠. 저는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이제 친구들을 물어보면 아무튼 캘리포니아는 바이든 민주당을 주로 이제 지지하는 대표적인 주다 보니까 트럼프가 다시 될까봐 매우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긴 많더라고요. 그 아까 그 보신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데가 그 여론조사를 다시 한 건 아니고요. 그 주에 있었던 아마 여론조사 결과들을 평균 낸 겁니다. 지금 8%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데 제가 2016년에 트럼프가 될 때는 어땠는지 그때도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거 직전 3일 전에 그 힐러리가 1.7%포인트 앞섰었어요. 근데 물론 그게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뒤집었죠. 그래서 8%라는 거는 꽤나 큰 차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미국 그 TV 토론 연설에서도
그게 있은 뒤에도 바이든과의 격차를 지금 좁히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코로나가 언제 걸렸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지난 5일 동안 8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트럼프가 그 선거 유세를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은 한 3개 주를 돌아다니면서 그 중에 일부는 또 화상으로 이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다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둔 어떤 그런 행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금 저렇게 자신만만해 하지만 지금 동아일보 보도를 오늘 보면은 그 어떤 그 내슈빌에서 있었던 비공개 어떤 그런 모임에서 그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질 수 있겠다 이런 그래요? 약간의 불안을 내보였다고 해요. 지금 이번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원의원도 100명 중에 35명이 바뀌고 하원의원도 다 바뀌는데 지금 상원은 사실 공화당이 잡고 있죠. 하지만 이번에 어려울 거다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약간 좀 저렇게 자신만만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비공개 행사에서는 좀 불안함을 내비치고 있어서 진짜 이 대선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사실 4년 전에 모두들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요? 하도 충격적이어서? 그날 왜냐하면 제가 그 외국인 학생들을 국제대학원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업을 하는 도중에 저 결과가 그 나왔습니다. 그 선거 직후의 예상이 그때 학생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외국인 학생들이? 네네. 네. 왜냐면은 당연히 힐러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올해도 마지막까지 지금 어떻게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타임즈가 잠깐 97년 만에 타임이라는 이 로고를 뺐습니다. 그러면 타임 글자가 들어갈 그 자리에 로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저희 식으로 짜주면 동아일보라는 제호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타임즈가 뭐라고 썼을까요? vote, 투표하라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1923년 첫 발행 이후 처음으로 vote, 투표하라 라는 걸 배치했다는데 자, 타임 편집장, 최고 경영자 에드워드 펜센텔은 다가오는 미 대선보다 향후 세계를 좌우할 사건 거의 없다. 역사적 순간 기념일에 우리 모두가 투표권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님. 타임즈가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편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100년 가까운 역사 동안 여태까지 민주당을 지지했다고 해서 한 번도 저런 식으로 제호를 타임에서 보트로 바꾼 적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선거가 엄청 절박하고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저렇게 로고를 바꾸어서 발행을 한 것 같고요. 되게 길게 왜 제호를 이번에 저렇게 바꿨는지를 설명하는 글을 같이 실었어요. 타임즈 안에. 저도 이제 읽어봤는데 좀 전에 앵커도 설명하셨지만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세대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난 4년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이하고 이상한 혼돈의 시기였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굉장히 긴 설명들을 붙였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지금 그만큼 완전히 확신할 수 없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바이든의 승리를 완전히 확언할 수 없고 그만큼 총공세를 펼쳐서 그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느껴지는 그런 되게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투표율이 높아지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자유주의자들이 더 투표에 그동안 좀 소홀했던 경향이기 때문에 그들이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투표하라는 게 투표를 독려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민주당의 표를 결집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앞으로는요. 원희룡 지사인데요. 제주에 입도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관광객 급증으로 하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해서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청정제주 환경지키기회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 본격 추진하겠다. 소위 이제 입도세가 아니냐라고 밝혔고요. 숙박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인 5,000원, 전세버스 5% 부과한 등이 제시되고 있고요. 관광업계에서는 이같이 반발하는 성명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두 번째 핫플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핫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이것이 팩트 시간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세난과 관련된 조간 보도로 소개해드렸던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전셋집을 보기 위해서 길게 줄 서 있는 사진이었는데요. 김현미 장관이 뒤늦게 이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말
제비뽑기 있었는지 실제 상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막 뭐라고 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줄을 길게 섰던 아파트가 사진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집은 그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집이어서 다른 집보다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쌌다고 합니다. 또 그 지역이 이제 소형평 10평 정도만 있는 큰 대단지인데 20평대 아파트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평형도 그런 거였고 가격도 그런 거였고 임차인의 이제 또 이제 보여주겠다는 의사가 있고 그래서 그 시간대에 많은 분들이 모였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세난을 이제 호도하는 장관 이렇게 또 보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좀 많이 좀 아꼈습니다. 예, 뭐 김현미 장관이 아무래도 이제 특수성이 있다 저 장면 자체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전세난을 호도한다 또 이렇게 욕먹을까봐 말을 아꼈다 이런 멘트가 굉장히 이제 인상적인데 앞으로 조만간 이제 전세 다시 대책에들 또 내놓는다 24번째 부동 대책 내놓는다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만큼 전세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틀림없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공급 대책도 포함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이것이 팩트였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월요일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게 뭐 법사위가 저희 예상보다 좀 늦게 개회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생중계로 연결을 못 해드렸는데요. 못다한 이야기는 라방에서 오늘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제목 추미애 반격 어떤 반격이라는 제목으로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과 이재명 전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2, 3화로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